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생기고 일부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 인생의 전부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특히나 스포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야든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수들끼리의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이 없으며 그 치열함과 승부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과 함께 초흥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순간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각성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신의 몸뚱아리가 가루가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와중에도 우승 하나만을 위해 고통을 삼키고 뛰었던 뜨거운 사나이 패트릭 유잉이란 선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커리어 내내 고질적인 부상들을 달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는 압도적인 괴력을 내뿜으며 세계 최고의 NBA 리그를 초토화시켜냈고 더 나아가 센터 포지션에서 1등을 차지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워낙에 리더십과 우승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보니 유잉은 단 한 번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점프를 못할 정도로 하체가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코트 위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끝까지 강인한 모습을 잃지 않았는데요. 마치 슬램덩크 만화의 채치수처럼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투혼은 과연 원하던 대로 해피엔딩으로 결실을 맺게 될지 그 드라마의 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북아메리카 쪽의 작은 섬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패트릭 유잉은 어릴 적부터 축구와 크리켓을 즐겨했던 아이였으며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정비공 아버지 그리고 6명의 남매들과 함께 화목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많은 것에 비해 집안 경제 사정이 영 좋지 못하다 보니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4년에 걸쳐 1975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이때 유잉은 가족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그는 키가 무려 185cm나 됐었고 때마침 동네 아이들에게 눈에 띄어 우연히 농구를 접하게 되면서 여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1년 뒤 중학교 졸업반 때에는 198cm까지 자라 있었으며 또 1년 동안의 폭풍 성장 끝에 208cm가 된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농구부로 들어가 이때부터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갔습니다. 어린 아이들 싸움에 마치 어른이 낀 것 마냥 유잉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어마무시한 파워로 상대팀들을 모조리 압살하였고 그 결과 그는 77-78 시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4년 동안 77승 1패와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3연속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4학년 때에는 평균 22.7득점에 15리바운드 그리고 8개나 되는 엄청난 블락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수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유잉은 곧바로 조지타운 대학교에 들어가 센터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핵심 멤버로 올라선 그는 고등학교 때처럼 대학 무대마저 휩쓸고 다녔고 전체 대학 토너먼트에서도 전국 최고의 강팀들을 무릎 꿇리며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결승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맞붙은 상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였고 평소보다 더 불타올랐던 유잉은 이날 11개의 리바운드와 4개의 블락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키며 제식 수비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23득점까지 기록하면서 묵직한 덩크를 꽂아댔던 그는 끝내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에게 말이죠. 경기 종료 17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쏘아올린 그의 슛은 골대 그물을 가르며 1점 차로 앞서고 있었던 유잉의 전세를 뒤집어버렸고 추가로 조지타운 대학교 선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이 둘의 승부는 유잉의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었기에 우승 대권에 계속 도전했던 그는 3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었고 여기에서는 휴스턴 대학교의 하킴 올라주원과 맞붙어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전에 한 골 차이로 챔피언 트로피를 놓쳤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경기는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 없이 숨막히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주목 아래 두 거구의 자존심 대결은 끝내 9점 차로 유잉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어서 그는 대학 최고의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MOP까지 차지해냈으며 시즌이 끝나고 난 직후에 참가했던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명실상부 미국 최고의 유망주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1년을 더 뛰고 졸업을 한 뒤 1985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때 추첨을 통해서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뉴욕 닉스 팀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으로 유잉을 뽑았고, 덩달아 그에게 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쥐어주면서 앞으로의 화려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팬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개막전부터 선발로 발탁되었던 패트릭 유잉. 수비를 우선시하라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리바운드와 블락에 집중을 했던 그는 이를 성공시키자마자 상대 진영으로 뛰어나가 골밑을 공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득점, 리바운드, 블락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평균치를 모두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기록했던 유잉은 곧바로 신인왕의 자리에 올랐고, 더 나아가 올스타에 선정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분위기와는 반대로 팀의 승률은 고작 30% 미만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23개 팀들 중에서 20등이었기에 플레이오프를 기대했었던 뉴욕 팬들은 유잉에게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뉴욕 닉스는 워낙 부상자들이 많아서 시즌 내내 전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공백을 유잉 혼자서 메꾸기는 너무나도 벅찬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그 또한 50경기밖에 뛰지 못한 상태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치명상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유잉의 무릎은 내구도와 운동 능력 면에서 점점 하락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런 거에 자신의 선수 인생을 발목 잡히기 싫었던 그는 지구력과 근육을 늘리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체육관에서는 슈팅 연습을 반복하는 등 이러한 기본기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하였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 진입은 2년차에도 실패를 하였으나 그 다음 시즌에는 적극적인 전력 보강이 뒷받침되면서 동부 8위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결과는 1라운드 탈락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이 무대를 밟은 순간부터 더 이상 풋내기가 아니게 된 패트릭 유잉은 많은 뉴욕 팬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부응이라도 한 듯 그는 매경기마다 승리를 쓸어담았고, 끝내 뉴욕 닉스를 52승 30패로 동부 2위 자리에 올려놓았는데요. 당시 수비의 핵심이었던 그는 2m 13cm나 되는 거구의 피지컬과 무려 243cm에 달하는 팔 길이를 내세우며 상대의 공격 의지를 보이는 족족 꺾어버리고 다녔습니다. 부상이 염려되어 항상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그는 수술로 인해 전보다 기동력이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은 포지션 대비 평균 이상급의 스피드와 점프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속공 참여에는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넘사벽의 파워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한번 추진력을 얻으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보폭을 크게 벌리면서 치고 나가는 동시에 스텝을 2번 밟은 뒤 곧바로 내리 찍어버리는 그의 덩크 패턴은 정말 상대 입장에서는 손쓸 방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힘이 세고 드리블이 어느정도 준수한 편이라 포스트업 상태에서 수비수를 등으로 밀고 있을 때에는 항상 훅샷을 하거나 돌파를 하는 식으로 골밑을 공략하였으며, 게다가 미드슛마저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던질 수 있는 사거리는 거의 3점 라인에 가까울 정도로 길었고, 추가로 공을 던지는 타점까지 높다 보니 사실상 블락은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공격 패턴과 빈틈없는 수비력을 선보이며 상대팀들을 제압해댔던 유잉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해 1라운드에서 만난 찰스 바클리의 필라델피아를 3대 0으로 완전히 격파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애 처음으로 올라간 2라운드에서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과 맞붙게 되었는데, 대학 시절 그에게 우승 트로피를 빼앗겼던 유잉은 이를 되갚아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으며, 비록 1차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지만 2차전 때는 조던을 확실하게 봉쇄하면서 동시에 17점차 대승을 거두어냈습니다. 이날 뉴욕의 질식 수비에 가로막혔던 조던은 고작 15득점밖에 해내질 못했는데요.
한편 그를 제대로 굴복시켰다는 사실에 자신만만해진 유잉은 곧바로 연달아 치러진 3차전과 4차전에서 박살나버렸습니다. 40점과 47점을 쏟아부은 마이클 조던에게 말이죠. 쉴 틈 없이 몰아붙인 그의 득점 공세는 그 다음 5차전과 6차전에서도 이어졌고, 이 기세를 한 번밖에 저지하지 못했던 유잉은 결국 조던에게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패배를 묻어두고 다시 일어선 패트릭 유잉. 비장한 각오로 5년차 89-90 시즌을 맞이한 그는 갑자기 기량이 폭발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평균 28.6득점에 10.9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을 무려 4개나 기록해낸 유잉은 이를 토대로 전체 센터들 중에서 생애 처음으로 1등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에도 별다른 기복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자 뉴욕 팬들은 점점 우승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플레이오프에 나선 유잉은 놀랍게도 첫 번째 경기부터 41점 차로 개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그는 단 1발의 자비 없이 다음 2경기에서도 연달아 승리를 가져갔고, 반면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조기 탈락해버린 유잉은 그렇게 조던의 첫 번째 우승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플레이오프 진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뉴욕 닉스는 우승 하나만을 위해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팻 라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 지휘봉을 들었는데, 그는 과거 LA 레이커스에서 전설의 선수 매직 존슨과 압둘 자바를 이끌고 4번이나 우승을 해냈던 최고의 감독이었으며, 역시나 그 명성답게 팀의 전력을 보다 더 강력히 구축하였습니다. 91-92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패트릭 유잉은 새로이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칠고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정말 말 그대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시대의 리그 분위기답게 살벌한 투지를 내뿜으며 앞에 장애물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82경기를 모두 마치고 플레이오프로 뛰어드는 유잉은 1라운드에서 만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1차전 시작하자마자 34점 차로 뭉개버렸고, 그 뒤에 이어진 나머지 경기들에서 먼저 3승을 다 채운 뒤 2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는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유잉은 과거의 굴욕감에 찌들어 있었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1차전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압도적인 괴력으로 상대의 골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고, 반대로 수비할 때도 역시 빈틈없는 철통 방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유잉은 조던보다 3점이 더 많은 34득점과 16 리바운드, 그리고 6개의 블락을 기록하였고, 이는 모두 양측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그렇게 그는 최고의 활약으로 원정에서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비록 그 다음 2경기를 모두 8점 차로 패배하는 바람에 주도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이에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불타오른 유잉과 나머지 팀원들은 끝까지 조던의 앞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혼신을 다해 돌파를 저지하고 재빠르게 도움 수비를 하였으며, 이도저도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파울로 거칠게 끊어버렸는데요. 규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의 수비 전략은 시카고 불스를 한계로 몰아붙이는데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스코어 3대2로 뒤처지고 있는 와중에 치른 6차전에서는 패트릭 유잉의 부상 투혼까지 더해졌는데, 경기 도중 발목을 접질러서 모든 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허무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그는 다시 코트에 나와 절뚝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계속 뛰었습니다. 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유잉은 양팀 선수들 중에서 최다 득점을 뽑아냈으며, 덩달아 14점차 대승까지 거두어 스코어를 3대3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2라운드밖에 되질 않았는데도 마지막 7차전을 앞둔 양쪽의 긴장감은 거의 결승전을 방불케 했고, 유잉은 간신히 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요. 하지만 그 절실함은 조던에게 42득점을 폭격맞으며 29점 차로 허무하게 꺾여버렸고, 그렇게 유잉은
이번에도 시카고 불스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두 번째 우승 소식이 들려왔고, 한편 유잉은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그는 곧바로 92-93 시즌을 준비하였으며 개막전이 시작되자마자 훨씬 더 단단해진 역대급 수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그 어떤 팀들보다도 강한 조직력으로 무장해 있었던 뉴욕 닉스는 60승 22패를 기록하고 당당히 동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플레이오프로도 이어졌으며 빠르게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모두 통과한 유잉은 한 팀만 더 이기면 결승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3라운드 길목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엔 또 마이클 조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미 정규 시즌 때 시카고를 4번 중 3번이나 이겨봐서 그런지 이 질긴 악연은 이번에야말로 유잉의 손에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뉴욕 닉스는 수비에서 1등을 자랑하던 팀이었고, 그 명성에 걸맞게 1차전부터 조던의 슈팅 성공률을 30%대로 묶어버렸으며, 그 사이에 유잉은 자신의 동료들을 이끌고 시카고의 본진을 털어먹었습니다. 2차전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고, 이걸로 끝내 2연속 승리를 거두어낸 뉴욕 닉스는 다음 3차전에서도 조던에게 집중 수비를 붙여 슈팅 성공률을 16%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잉 쪽 선수들의 필드골도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날 시카고 불스의 빽빽한 수비에 가로막혀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했던 그들은 반대로 조던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 선수들에게 득점포를 맞으면서 결국 20점 차로 대패해버렸고, 그 다음 4차전에서는 조던이 7년 연속 득점왕의 무서움을 보여주며 무려 54득점을 폭격하고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어갔습니다. 이에 뉴욕 닉스는 어떻게 해서든 다음 경기에서 1승을 따내고 리드를 되찾아오려 했지만, 하필 이때 마이클 조던의 파트너로 뛰고 있었던 스카티 피펜이라는 선수까지 맹활약을 펼치는 바람에 결국 뉴욕의 수비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둘의 콤비 플레이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패트릭 유잉과 그의 동료들은 끝내 5차전과 6차전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3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마이클 조던. 반면 3번 연속으로 그에게 탈락을 당한 패트릭 유잉은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31살로 접어들었습니다. 승자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가 화려할수록 패자의 그림자는 더 짙어져만 갔고, 거기에 쏟아지는 팬들의 야유 섞인 목소리와 다음 시즌에 대한 부담감은 유잉의 낯빛을 더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마이클 조던의 은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부로 NBA 리그는 왕좌를 향한 슈퍼스타들의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은 패트릭 유잉. 비록 대학 시절부터 조던에게 가려져 그동안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